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72의 할머니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여자 몸으로 거친 사내들 사이에서 수십 년을 꼿꼿하게 버텨냈지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라는 험한 곳에서 평생 사기꾼들의 뒤를 쫓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요원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저 고운 옷 입고 꽃이나 가꾸며 평범한 노인으로 남은 생을 고요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겪은 기막힌 일들이 제 평생의 자부심과 삶의 궤적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선의가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믿어온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제야 담담히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머물던 이곳은 그저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두드리면 천천히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풀잎마다 맺힌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면 저는 비로소 은퇴한 형사가 아닌 평범한 노인이 되어 세상의 고요를 온몸으로 만끽하곤 했습니다. 오전 일과가 끝나면 사랑방에는 어김없이 동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유난히 웃음이 많던 박씨 언니와 조용히 책을 읽던 최 씨가 제 곁을 지키던 든든한 말동무였지요.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젊은 날의 무용담보다는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화단의 꽃이 언제 만개할지를 두고 아이처럼 제잘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뜨개질 바늘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주들 줄 조끼를 짜면서 누구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지, 지난주에 본 드라마의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시콜콜한 수다가 이어졌지요.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나 치열한 수사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는 이 단조로운 시간이야말로 신이 주신 마지막 보상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도 가끔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각자의 삶이 워낙 바빠서 자주 보기는 힘들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던 사회복지사 이 선생이 있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도 어르신들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그녀는 우리 타운의 꽃이자 모두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보배였지요. 무릎이 아프다는 할머니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 선생의 상냥한 미소 덕분에 우리는 노년의 쓸쓸함조차 잊은 채 이 천국 같은 공간에서 영원히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 선생은 가끔 제 방에 들러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저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라고 건네는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살며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 배려, 깊은 행동들은 의심, 많은 제 성격조차 무디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희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오쯤이었을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에 모여있던 우리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지요. 그는 희끗한 머리칼을 뒤로 넘기고 맞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였습니다. 김씨라고 불리는 그는 한눈에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귀티가 흐르는 모습이라 우리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중후하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그 울림이 참으로 깊고 따뜻했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품격이 묻어났고 상대의 눈을 지그시 맞추는 여유로운 매너는 그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이곳의 할머니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바빴습니다. 사회복지사 이 선생은 유독 그를 반겼습니다. 새로 입주한 귀한 손님이라며 차를 대접하고 타운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도 왠지 모를 활력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상처한 지 꽤 된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남은 생은 조용히 기분화하며 베풀고 살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손에 쥔 금빛 만년필은 아주 고가였으나 그것을 돌리는 손놀림이 제가 예전에 잡아넣었던 도박꾼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지요. 가죽 구두는 반짝거렸지만 흙바닥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초조함을 숨기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호혜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수천 번 보아온 저에게는 그의 완벽한 매너가 오히려 정교하게 짠 각본처럼 느껴져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들에게 비싼 홍차를 대접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구운 수제 쿠키를 가져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었지요. 혼자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라는 그의 위로 한마디에 평생을 홀로 버텨온 박 씨. 언니는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며 제 의심이 그저 직업병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 선생과 김 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그늘진 곳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분위기는 복지사와 입주민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가깝고 은밀했지요. 이 선생은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조금은 날선 어조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고 김 씨는 여유로운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제 가슴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김 씨의 매력에 푹 빠진 다른 동료들에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타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웃음소리는 여전했으나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욕망과 기대가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지요. 김 씨라는 돌멩이가 던져진 잔잔한 호수에는 파문이 일었고 그 파동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파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들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탁구대 주변에서 시끌벅적하게 웃던 할머니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구석진 벤치에 모여 앉아 저희끼리만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더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흩어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공유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한 명씩 자신의 방이나 정원 깊숙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올 때마다 제 가슴 속 의구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지요. 평생 사기꾼들의 화술을 분석해온 제 귀에는 그 다정한 속삭임이 먹잇감을 유혹하는 덫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이 선생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기 시작했고 평소 그녀의 급여로는 사기 힘든 고가의 향수 냄새가 복도 끝까지 진동했지요. 어르신들의 식단을 체크해야 할 시간에 그녀는 김 씨와 머리를 맞대고 서류 뭉치를 살피거나 누군가와 긴밀하게 통화를 하며 연신 주위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얼마 뒤 저는 식당 뒤편에서
이 선생이 박 씨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설득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선생은 박 씨 언니가 평생 시장 상인을 하며 모은 쌈짓돈의 액수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했고, 김 씨의 투자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지요. 딸처럼 믿고 의지하던 이 선생의 말이었기에 박 씨 언니의 눈동자는 이미 희망과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박 씨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경고를 건넸습니다. 언니, 세상에 그렇게 쉽게 큰돈 버는 일은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저를 마치 자신의 행운을 시기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전직 경찰이라 그런지 사람을 너무 못 믿는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실버타운 안에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이 선생이 짜놓은 달콤한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에게 제 충고는 그저 노년의 심술로만 비쳤던 모양입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저와 동료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평화롭던 이곳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밤마다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파쇄기 소리가 정적을 깰 때면 제 심장은 불안하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 선생이 무엇을 감추려 저렇게 밤잠을 설치며 서류를 없애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폭풍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지요. 몇 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을 겁니다. 늘 먼저 나와 어르신들을 반기던 이 선생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타운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방 또한 적막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수트가 걸려있던 옷장은 마치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의 책상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조차 남기지 않고 치워진 자리를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그가 늘 자랑하던 명품 만년필이 아니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구려 플라스틱 펜대뿐이었습니다. 우리를 홀렸던 그 화려한 신사의 자취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남긴 가짜 향수 냄새만이 복도 끝에 서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식은 산불처럼 타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사무실 앞으로 모여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선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선생 어디 갔어? 김 선생은 왜 전화를 안 받는데? 하는 물음들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된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가짜 투자 증서들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토록 강조했던 금싸라기 땅의 소유권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지번이었습니다. 박 씨 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모은 쌈짓돈과 최 씨가 자식들 몰래 챙겨둔 노후, 자금까지 모두 합쳐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분해된 셈입니다. 그 돈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였고 누군가에게는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식당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을 친딸처럼 믿었던 박 씨 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의 칼날은 더 깊고 예리하게 노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이 선생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현실을 부정하던 이들도 결국 가짜 서류를 확인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장은 비명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혈압이 올라 쓰러졌고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냐며 너클 놓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타운의 풍경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평생 법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참담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방 책상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들었지요. 그 안에는 은퇴할 때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수사수첩과 빛바랜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사기꾼들의 뒤를 쫓으며 다져온 제 수사관의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자만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사기꾼이라도 도주 직전에는 반드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작은 빈틈을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무너진 동료들의 인생을 되찾아주고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기기 위해 저는 다시 예전의 냉철한 요원으로 잠깐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지요. 경찰 생활 30년의 예리한 육감이 그곳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제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찢자 파쇄된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파편들을 하나하나 골라냈지요. 무뎌진 줄 알았던 제 손끝이 수사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제 심장 소리는 고요한 밤의 공기를 타고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긴 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에는 10년 전에 김 씨와 이 선생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라 불리던 50대 이 선생과 신사 김 씨는 애당초 전국의 실버타운을 돌며 노인들의 피눈물을 짜내온 노련한 사기 파트너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것은 위조된 신분증 조각들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록에서는 내일 새벽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예매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낡은 수첩에 적힌 지능수사대 후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거는 번호였으나 제 손가락은 마치 어제 걸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냉철한 수사 요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도주 경로를 명확하게 전달했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의 든든한 대답에 비로소 무너졌던 제 세상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잘 처리하겠다고 걱정 말고 거기 계시라는 후배의 말에 저는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결연하게 구둣꾼을 조여맸습니다. 가방 속 증거들이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지요. 새벽 공항의 서늘함이 벌써부터 살결에 닿는 듯했고 저는 이제 가해자들이 쳐놓은 덫이 아닌 제가 설계한 정의의 그물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새벽 공기는 살결을 파고들 만큼 시렸습니다. 전광판은 무심하게 번쩍였지요. 저는 출국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 제 삶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후배들은 이미 사복을 입고 공항 곳곳에 매복해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기꾼을 쫓으며 굽어버린 제 허리가 그날따라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범죄 현장을 누비던 그때의 뜨거운 피가 다시금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익숙한 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와 이 선생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실버타운에서 입던 단정한 복장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더군요. 김 씨의 손에는 우리 할머니들의 피눈물이 담긴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 뒤로 수많은 노인의 무너진 삶이 보였기에 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김 씨는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여전히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이 선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밀치려 하며 노망이 났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독설이 오히려 제게는 반가운 신호처럼 느껴져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박 씨, 최 씨. 그 이름으로 살던 시절이 그리웠나? 뭐지? 제 입에서 나온 이름들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국 실버타운을 돌며 저질렀던 추악한 전과들을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제 목소리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방을 움켜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제 신호와 동시에 후배들이 번개처럼 그들을 덮쳤습니다. 지능수사대입니다. 두 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후배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서 차가운 수갑이 맞물리는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고 장엄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죽 가방이 열리자 우리 동료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10억 원의 뭉칫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선생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를 노인네라 비웃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셈이지요. 무너졌던 제 세상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성취였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소동이 가라앉고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길고도 아득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초록빛 풍경들이 어찌나 낯설고도 눈부시던지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제 손에는 수사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보람과 함께 동료들의 마지막 생명줄이 담긴 그 검은 가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범죄자를 쫓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번처럼 제 마음과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박 씨 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제가 가방을 열어 잃어버렸던 뭉칫돈들을 주인을 찾아 하나하나 돌려주자 적막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통곡과 감사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돈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도 자신들이 딸처럼 믿었던 이에게 부정당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심술궂다며 멀리했던 이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났었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라는 그 짧고도 투박한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 겹겹이 맺혀있던 서글픈 응어리들이 봄눈 녹듯 사르르 사라졌지요. 그동안 느꼈던 지독한 고립감과 뼈아픈 쓸쓸함은 이제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에는 다시 예전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깊고 단단한 신뢰라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할 때면 이제는 모두가 저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다정하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전직 수사관이라는 제 서늘한 과거는 이제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준 든든한 울타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일을 겪으며 서서히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늙어서 이제는 사회의 짐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노년의 무력감 대신 제가 평생 닦아온 지혜와 경험이 누군가에게 절실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몸소 확인했으니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세월의 풍파를 맞은 주름 가득한 노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현장을 누비던 그때처럼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노년의 적막함 속에서 잊고 살곤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을 너무 따뜻하게 잡아준다면 그 온기가 진심인지 아니면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탐욕인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인들의 위장술은 날로 교묘해지지만 그것을 꿰뚫어 보는 힘은 오직 정직하게 살아온 이의 마음에 깃든 형형한 직관에서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전직 경찰이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단단한 노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잃어버릴 뻔한 10억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자부심이며 타인의 달콤한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고고한 품격입니다. 배신과 응징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얻게 된 이 고요한 평화가 제 남은 생의 가장 큰 선물임을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화려한 미소 뒤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